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왜 정 교수님 잘못 눌렀어요? 예,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예. 네. 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 에, 마음에 안 드세요, 정 교수님? 제가 여기 우리 그 연구원이 저한테 뭐 권한을 넘겨놨다가 좀 잘못 예, 받았네요. 예.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능동적 수단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기회를 이용하고 도리어 이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본 책이 뭐죠? 하버드 레베카 교수인가요? 우리가 뭐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책인데, 잠깐만요. 이제 우리나라 번역서가 있어서 이제 봤는데, 보면 뭐 한국 제목은 자본주의 대전환인데 영어로는 Reimagining Capitalis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여러 가지 다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런 이슈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리어 기업의 성공을 이룬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포지션도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도 그 기업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기업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있지만 동시에 수단으로서 훌륭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많은 성공 사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이슈는 뭐냐면 과연 수단으로만 보자는 게 지금 취지일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단을 자꾸 보니까 정말 그런 좋은 일이라고 볼게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자꾸 생각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 의무 요소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더 좋은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뭐 자식들 생각하고 후세 생각하면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 자체도 기업의 목적이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업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한 ESG 얘기할 때 설명이 잘 안 되면 개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최소한의 의무는 뭐죠? 세금 내야 되고 뭐 남자는 군대 가야 되고 뭐 최소한의 의무들이 있죠. 예.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제라는 게 법 규제니까 당연히 그건 이제 따라야 되죠. 뭐 죄지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최소한의 의무들이 있어요. 뭐 가족으로서 의무. 근데 이제 그 이상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의무화하지는 못해요. 당신 뭐 10%의 소득 어디다 내라.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일 하잖아요. 근데 꼭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했을 때 정말 내가 나중에 그 덕에 잘 살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심리적 만족도 그것도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 뭔가 보람을 느끼는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목적,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종교단체도 보면 수단과 목적을 약간 혼용하는 전략이 있어요. 항상 뭐래요? 그렇게 종교에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죠. 그 복이라는 게 지상에도 받고 천국에도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도 양면성이 아니라 꼭 이게 수단과 목적이 이게 서로 배치되거나 배타적인 게 아니라 항상 뭐 약간 혼용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스펙트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 제가 왜 얘기하냐면 기업들한테 이거 ESG냐 지속 가능성이 좋습니다. 당신한테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또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 보람이라는 게 사실은 또 이게 수단으로서 직원들을 좀 더 훌륭한 사람 뽑을 수 있고 고객도 좋아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해관계자를 위하고 그들을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이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기업 목적의 일부, 최소의 목적이라 얘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목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강요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사회적 기업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빵을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 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생기는 어떤 기업. 그런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은 목적 자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거죠.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기업의 이슈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계속 보다 보면 이 경쟁력이 너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회에서 사회에 미치는 임팩트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 목적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생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약간은 사회적 기업 성격을 띠게 한다. 목적에 그 사회적인 어떤 가치 창출, 그걸 뭐 그 덕을 보자는 거 말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놓는 그런 충분히 가미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이제 B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B컵. 그래서 B컵이라는 제도에서는 이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얼마큼 달성하는 것을 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3P를 얘기했는데 3P를 또 이제 또 하나의 P, purpose라는 목적으로 또 하나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목적이 결국 3P를 달성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때 이슈는 뭐냐면은 밸런싱의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서열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핏이 최상이고 PP나 플래닛은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그렇다고 착취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그 사람들을 잘해주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여전히 수단을 보는 거죠. 사람들도 잘해주고 환경도 적당한 수준 잘해주면서 결국은 목적은 프로핏을 달성하는 걸로 하니까 서열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people과 플래닛을 목적에 동등해 놓는다면 사실은 이제부터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세계가 충돌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냐. 즉 프로핏을 얼마나 희생하고 people나 플래닛을 더 위할 거냐. 또 people과 플래닛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플래닛을 희생하면서 우리 종업원한테 더 어떻게 해줄 거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덜해지면서 환경 문제를 더 해결할 거냐 하는 도리어 큰 어려움을 갖습니다. 이 균형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주주자본주의를 주장한 또 한 사람, 그 사람의 한 가지 주장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게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악용될 수 있다. 즉 피플과 플래닛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고 이쪽에 워싱이라는 말 써요. 사실 주주의 이익을 달성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변명이나 또는 정당화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리어 세 가지 다 추구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냥 주주 중심의 경영하는 게 더 명백하고 도리어 덜 복잡하다. 도리어 그런 경영자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고요. 가끔 이제 ESG 얘기하다 보면 그런 반응이 꼭 나와요. 뭐 많은 거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거버넌스나 제대로 하고 환경이나 사회까지 않고 그 기업의 투명성만 달성해도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큰 거지. 뭐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해요. 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 이슈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분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는 마음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주류 의견도 아니고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은 모든 이슈를 좀 철저히 양면성을 좀 보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건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목적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이슈가 등장했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2019년에 3년 전이죠. 미국일 거예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단체인지 아마 미국 단체인 것 같은데 한국으로 보면 정경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그 기업들의 어떤 모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만한 전 세계적인 기업의 어떤 지도자들이 모여서 스테이트먼트 on the purpose of corporation을 선언했어요.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선언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예전에 한번 또 선언이 있었대요. 그때는 주주 중심의 선언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주주를 위해서.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 착취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주주를 위해서 우리가 경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2019년도에는 명백히 다른 이해관계자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우리가 경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언을 보통 BRT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2019년도 BRT 선언이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전환의 획기적인 시점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명시적 그분들이 기업의 목적 안에 다른 이해자 관계자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언에 들어간 건 좋은데 그 선언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해관계자를 중시한다고 돼 있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수단인지 목적인지.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주주를 위한 건지 아니면 동등하게 한다는 건지 이게 애매합니다. 예. 물론 이제 포장하기는 다 위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람들은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뭐 굉장히 획기적인 선언이라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후속 보도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참여한 기업 중에 단 한 개 기업만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어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 회사 정관에 다른 이해관계자 이해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이사회 안건을 올린 회사가 단 한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선언 외에 아무런 행동을 취한 게 없어요. 그런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선언으로 끝났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대단한 사건을 얘기를 해요.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냐라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시, 특히 강제 공시는 굉장히 회사의 경영 방식을 바꾸는 외부적인 충격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수단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그런 그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니까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공공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또 각종 사회단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설명드린 공시제도나 공시 기준을 만든 조직이 다 민간단체예요. 물론 정부가 약간 뒤에 있지만 다 민간단체 주도를 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 이제 투자자, 소비자, 직원, 미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윤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과연 적당하냐는 말을 써요. 생각합니다. 윤리적 투자, 윤리적 소비 이런 말이 과연 적당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투자나 그렇지 않은 소비는 비윤리적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윤리와 비윤리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좀 더 윤리적이다. 근데 좋은 일을 한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과 뭐 아주 극단적인 비윤리적은 이제 지탄받을 만한 뭐 불법 행위를 했거나 이런 정도지 대부분은 그냥 중간 정도의 그런 어떤 투자자, 소비자, 직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ESG 인식하는 소비를 안 했다고 비윤리적 욕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이게 뭐 과연 재생 물질을 썼느냐, 이 용기가 재생 가능하냐, 그렇게 하면 소비를 해야지만 윤리적이냐, 윤리적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그 블랙락인가요? 그 대형 투자 그 회사의 그 CEO죠. CEO가 자기가 투자하는 돈을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경 써라라고 계속 경고 서한을 보내는데, 근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이 블랙락의 CEO가 이 사람이 수단으로 하냐 목적으로 하냐 그것도 애매해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수익성을 높이다 믿어서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수익성 높았다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게 자기 돈인가요? 남의 돈이거든요. 남의 돈을 자기가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투자자들 동의를 받거나 그런 절차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좋은 뜻을 한다. 수익성을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사회도 도움이 되지만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회사의 직원이 약간 양심 선언을 해서 말은 저렇게 하고 뭐 앞서서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 블랑락의 상당한 포트폴리오가 흔히 말하는 사회 지속성에 대한 기업들도 많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뭐 실제로 이게 겉으로 얘기한 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퇴직한 직원의 양심선언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합니다. 예, 단편만 얘기하면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각종 이해자 집단이 있는데 결국 이게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나 사회 발전 입장으로서 보면 과연 누가 리드를 해야 되느냐죠. 그러니까 아까 수동적인 입장으로 기업이 취한다면 이 공공 부분이나 또는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강한 의식이 있을까? 또 이게 목적지향적으로 기업이 한다면 뭐 좋죠.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제 결론은 이런 양면성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지금 모두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은 수단적이거나 목적적이거나 다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우리들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든 소비자든 또는 여러분의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월급 많이 준다고 그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목적지향적이고 훌륭한 기업에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어떤 행동도 좀 하고 이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항상 자기의 이해관계와 명분이 부닥칠 때는 다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 전체가 결국 빨리 움직이는 게 보다 훌륭한 사회를 빨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공시와 직결된 이슈들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방향성을 얘기했습니다. 양방향성. 그래서 이 외향적 영향은 기업이 환경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보통 흔히 말하는 ES 성과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어떤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는 임팩트란 말도 씁니다. 임팩트. 환경 또 사회적 임팩트. 이게 이제 다중 이해자 관점에서 강조가 되는 거고 사회적 중요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은 흔히 이제 외부 효과라는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가 할 일인데 왜 기업 후보가 하라고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뭐냐면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규제로서 기업이 조절을 받는 것보다 기업 스스로 환경의 오염이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걸 스스로 줄여야 되고 또 기업 조직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전통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제 내향적 영향은 이거는 순수히 기업의 투자자의 경영자 입장에서의 고민이에요. 즉 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 같은 환경의 변화, 사회적 어떤 이슈의 대두, 뭐 갑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업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걸 의식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된다. 또는 투자자들은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킨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순수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의 영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라는 말을 쓰는 거고 재무 관리에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단기, 중기, 장기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 보통 현금 흐름의 크기와 불확실성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국제회계 기준에서,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에서. 그래서 자본 비용은 언급하지 않지만 학문적으로는 자본 비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본 비용은 어떻게 보면 현금의 불확실성하고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향적 영향은 순수히 투자자 관점이고요. 기업 가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Financial Maturity, 재무적 관점의 중요성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 보통 두 가지. 위험이라고 얘기했을 때 물리적 위험과 변화 위험을 봅니다. 물리적 위험 말 그대로 예를 들면 기후변화가 있어서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럼 우리 회사의 공장이 침수가 돼서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의 고객이 영향을 받아서 수요가 준다. 또는
뭐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공급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 위험입니다. 변화 위험은 뭐냐면 저탄소 또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데 그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변화의 위험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협력업체도 똑같이 규제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리 회사의 영업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변환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내향적 영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이 서로 굉장히 연결이 돼 있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또 벌써 규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죠.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꼭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니래도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회사의 직격탄을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외향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정말 중대하다 그러면 내향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과 또는 이 방향성을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특히 공시에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된다라고 좀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약간은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공시제도 설계상에 또는 공시제도 발전 과정에서 큰 토론거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이제 보고와 관련해서 또 미래 보고를 생각하면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공시냐 강제적 공시냐.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은 자발적 공시, 이제까지는 자발적 공시 대상이었는데 일부 부분적인 강제 공시가 있어 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에 대한 강제 공시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또 유럽 같은 데서도 강제 공시가 조금씩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강제 공시가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됐지만 뭐 점점점 강제 공시가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이제까지 이제 공시와 관련해서 시야 뭐 이름들은 대개 세 가지예요. CSR 보고서, ESG 보고서, 또는 지속 가능 보고서인데 뭐 거의 다 같은 건데 그건 자발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대해서 특히 강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변화는 뭐냐면 금융위가 선언한 것이 2025년에 자산 2조 이상의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은 강제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또 30년에서는 모든 거래소 상장 기업이 강제적으로 공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제 공시가 코앞에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법규, 뭐 노동부, 환경부의 법규 또는 뭐 지배구조 쪽에서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분적인 공시는 이거보다 더 빠른 일정으로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공시에 있어서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향성, 이게 내향적 영향을 공시하는 거냐 아니면 외향적 영향을 공시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향적 영향이라는 것은 파이낸셜 미추얼리티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걸 재무적 공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무적 공시라고 했을 때 굉장히 혼동스러운 용어가 저도 혼동스러웠는데 예를 들면 TCFD에서 F가 파이낸셜이거든요. Financial Disclosure. TC라는 게 Task Force of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낸셜이야? 보통 우리 쪽에서 파이낸셜 그러면 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라고 생각을 해요. 즉 화폐 단위 숫자의 공시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쪽 업계에서는 Financial Information, Financial Disclosure 그런 의미를 쓰는 게 아니라 재무적 영향이 있는 내용의 공시입니다. 즉 재무적 위험과 영향, 기회에 대한 공시지 공개된 정보 자체가 재무적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재무적 영향과 관련된 공시 또는 재무적 시사점을 주는 공시 이렇게 사실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파이낸셜 디스클로저 확대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파이낸셜이라는 말을 썼을까 했을 때 결국 파이낸셜 미추얼리티 여기서 파이낸셜 미추얼리티는 뭐냐면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는 정보라는 거죠. 정보 자체가 재무 특성을 가진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진영으로 있었던 것이 기존의 이 인테그레 그 IRIC라고 그래요. 통합보고 또는 이제 CSB, 이것도 미국 쪽이지만 또 이제 CDSB라는 데도 있고, 이것도 이제 Climate Disclosure Standard Board인데 또 그거 관련된 TCF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기존에 있었던 가이드라인과 기준들이 다 Financial Mutuality 중심이에요. 이건 내향적인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생겼나 해보면 좀 이따 설명드리죠. GRI라는 게 먼저 시작이 됐고요. GRI에서 나온 게 글로벌 스탠다드 서스테너빌리티 스탠다드 보드인데, 이쪽은 양방향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외향적과 내향적. 그래서 더블 매추얼처럼 말 씁니다. 근데 양방향을 다 보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향적 방향이 좀 부실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향적 방향만 보자고 나온 것이 아까 뭐 이 CSB, IRIC, CDSB 등등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지금 통합해서 인수합병하는 것이 지금 곧 이미 출범된 ISSB입니다.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는 투자 관점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블 매추얼리티가 아니다. 그러니까 GRI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죠. 사실은 약간의 세싸움도 있는데, 아니 더블 매추얼리티 다 해야지 왜 한쪽만 하냐, 투자를 위해서 한쪽 방향 보면 안 되냐,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GRI가 더블 매추얼리티 하면서 사실 내향적 방향에 대해서는 좀 부실했다고,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반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RI도 상당히 조금 더 보강하려고, 예를 들면 CSB처럼 산업별로 공시를 강화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금 ISSB로 다 통합된 하나의 그룹과, 그리고 이제 GRI로 통합된 그런 조직과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도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공시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 1, 2, 3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주로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을 예를 들면 쉬운데요. 이게 뭐 사회적 문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스코어 1은 해당 조직의 내용이에요. 우리 회사가 스스로 얼만큼 가스를 배출했느냐. 스코어 2는 우리 회사가 전기나 다른 에너지를 샀을, 주로 전기라고 생각하면 전기를 사서 쓰면 그 전기를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얼마큼 배출이 됐냐. 그게 스코어 2를 우리가 보고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전기 베이스로. 우리가 전기를 썼으니까 전기를 발전하면서 산소 배출 초래했다고 보는 거죠. 스코어 3는 가치사슬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다 보고해야 돼요. 저 업스트림 공급업체, 다운스트림은 우리의 고객이 탄소 배출한 걸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코어 3를 굉장히 범위가 커지면서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스코어 3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ISSB에서. 뭐 기존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커버리지여서 기업은 어려워하지만, 또 측정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빠질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럼 두 개의 진영에서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97년에 설립이 돼 있고 2000년에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렇게 보고해라라고 요구하다가 16년에는 이거를 이제 기준이라는 말로 조금 더 강하게 명칭을 변경했고, 현재 주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뭐 알만한 삼성전자, 뭐 KB금융 다 지속가능 보고서를 GRI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뭐 현재로 보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GRI 기준을 쓰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보강적으로 CSB나 TCFD를 같이 사용해서 보통 세 가지 기준을 섞어서 섞응되는 게 뭐 적당히 섞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왜냐하면은 각각이 강조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적인 건 TCFD를 많이 쓰고, 산업적인 거는 CSB를 쓰고, 전체 틀은 GRI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세 가지 결합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이제 공통 기준에서 기초, 일반 정보 공시, 경영 방침을 보고하고 주제별 기준에서는 세 가지 축 경제, 환경, 사회 그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하고 있고요. GRI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계 11개 국가의 언어로서 홈페이지에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더라고요. 예, 일본어, 중국어 있는데 주로 유럽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한글로 된 자료가 어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ISSB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그래서 뭐 국제 지속 가능성 뭐 저희는 표준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번역합니다. 기준 위원회인데 그 조직이 생겼어요. 언제 생겼냐? 작년 연말에 생겼습니다. 예, 이게 전 세계 이 투자기관들, 투자기관의 연합체, 또 G7 이런 데서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 IFRS 재단, 파운데이션한테 당신의 재단 산하에 기존에는 국제 회계 기준만 만들고 있었는데 국제적인 지속 가능성 공식 기준도 너희가 같이 만들어라, 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ISSB를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어줬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14명의 보드 멤버를 뽑아야 되는데 최어와 바이스 최어,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둘만 지금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최어맨은 누가 뽑혔냐 그러면 프랑스의 다농이라는 요구르트 같은 식품 회사 사장인데 엠마누엘 파베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최어가 됐습니다. 이분은 아까 비콤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는 굉장히 강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농 CEO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고요. B코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 가지 다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뭐 주가도 좀 안 좋고 수익성이 좀 떨어진 시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당신이 너무 수익성에 대해서 희생을 시킨다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도 유명한데요. 그분이 이제 쫓겨나고 나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쪽이 적임자로 해서 최어가 됐고, 바이스 최어는 그 IFRS 재단의 회계진을 만든 IASB가 있는데 거기 위원이었던 수잔 로이드라는 호주계 영국 사람, 호주계 영국계서 호주인가? 그분이 이제 지금 됐고요. 나머지 12명의 보드 멤버를 뽑아야 되는데 한 달 내에 6명을 먼저 뽑고 나머지 6명을 한 3달 내에 뽑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후보가 됐다 그랬는데 제가 처음 배진 6명의 지금 후보로 결선까지 올라가서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분들 다 런던 가서 만나 뵙고 뭐 하여튼 직접 면접을 했죠. 그래서 이 ISSB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급하니까. 특히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라고 빨리 이거를 공시를 강화해서 지구적인 문제 해결하라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젠다로 기후변화를 잡았고, 그리고 급하니까 지금 두 사람이 체어맨과 바이스 체어맨 두 사람이 이름으로 두 개의 기준서, 여기 공개 초안을 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보이는 제너럴 리퀘어먼트 S1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S2를 두 사람 이름으로 초안을, 저희는 공개 초안이라는데 초안을 3월 말일자 발표를 해서 4개월간의 의견 접수를 받고 연말에 확정을 주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기도 힘들어서 전 세계에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어떤 서한을 발표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 발표된 공개초안 S1과 S2에 대한 의견을 4개월 내에 뭐 개인이든 집단이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내거나 아니면 또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견서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 초안을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초안만이 아니라 초안 앞부분에 거의 초안의 길이에 맞먹는 질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안의 각 부분을 나열하면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자기가 읽어보고 의견을 줘도 되지만 질문에 답변, 그러니까 궁금한 걸 아주 질문을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좀 원한다고. 물론 그걸 다 답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이 IFRS가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잘해서 임명을 한 거죠. 또 투자자 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듀 프로세스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제도적인 걸 얘기하면 이 보드 말고도 두세 개의 지원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드바이저 포럼이라고 해서 그것도 14개 회원을 모을 텐데 거기에 대해 좀 뭔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세 기관들도 14개 기관을 모집을 했고, 뭐 한국에서는 회계기준원이나 뭐 증선위가 신청을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그거 외에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자문기구들을 동시에 설치를 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각계각층 또 전 세계적인 의견을 이제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조직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어드바이스 포럼도 없고 보드 멤버도 뭐 월드컵처럼 대륙 간의 인원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중동 예를 들면 세 자리, 아시아, 오세아니아 세 자리, 뭐 아메리카 세 자리, 그리고 이제 몇 자리 남으니까 그거는 이제 와일드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지역 배분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SB가 우리의 방향성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확실히 천명한 것은 이거는 투자자 관점이다.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자 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내향적 방향의 공시만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파이낸셜 매추얼리티 중심이다. 우리는 더블 매추얼리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 GRI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성이 굉장히 많아서 중복성이 많아서 과연 그게 크게 빠진 부분이 있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연구 과제인데 사실은 언적 방향이라 중요한 건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온실가스 배출은 어차피 양방향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포함시키는 거고 또 어떤 사회적 이슈도 다 기업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으로 중요하면 당연히 내향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눈 것 자체가 의미가 좀 약하긴 한데 뭔가 우리는 좀 어떤 접근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투자 관점이라고 천명하고 나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GRI와의 어떤 차별성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뭐 우리가 넷제로 탄소 중립 벌써 우리가 뭐 몇십 년, 50년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기후 온도를 처음에 2도씩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된다 하다 1.5도 올라가는 걸 막았고 이대로 해서는 사실 뭐 당연히 그걸 못 지킨다는 얘기는 많아서 기후 문제는 빨리 시작을 해야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 S2로 기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FRS가 ISS 만들 때 다 끌어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CSB나 CDSB나 뭐 이런 조직들, IRIC와 CSB는 벌써 둘이 통합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이런 조직의 인력과 지식과 심지어 사무실 공간까지도 다 인수합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했던 작업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현존한 기존 프레임을 활용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CSB나 IRIC나 TCFB의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 기존에 연구된 내용들을 또 그런 인력들을 다 활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후변화 쪽은 많은 작업이 있었고 TCFD 기준을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변형을 시킨 거예요. 많이 변형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S2를 발표하면서 뭐 비교하는 파일도 만들었는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2의 클라이밋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물론 이 ISSB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도 그 테크니컬 레디니스 그룹이라고 그래서 각 기관 사람들 다 모아다가 작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초안에 다시 초안, 그걸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랬는데 S1과 S2의 또 사전적인 초안을
프로토타입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미 몇 달 전에. 그러니까 그런 차근차근 순서를 밟으면서 급하게 진행을 하지만 이게 뭐 성급하거나 졸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런 단계를 또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조로 보면 이 제너럴 리퀘어먼트에 나와 있지만 앞으로 발표하는 모든 기준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TCFD에서 가져온 건데 일단 거버넌스를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기후 변화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 변화 문제를 우리 회사에서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해결할 거냐. 또 실제로 했느냐. 두 번 전략이에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걸 접근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 있느냐. 세 번째 위험 관리. 과연 관련된 위험을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네 번째는 매트릭스 앤 타겟이라고 그래서 과연 지표를 어떻게 사용해서 변화나 현재 상황을 보고할 거냐. 이거는 이 지표는 이제 결국 강제 공시 내용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말로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레티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로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고 물론 필요한 백업 데이터 넣을 수도 있지만 어떤 숫자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4번 지표에 들어간 거는 이거는 꼭 공시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재무보고서, 회계보고서, 재무제표에서 숫자 요거 발표하세요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표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화폐 단위로 표현 지표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적고 나머지는 비화폐 단위의 계량 지표예요.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달성할 목표를 스스로 선정을 하고 그 목표가 어떻게 잘 세워졌는지 어떻게 달성할지도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4개의 구조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어떤 이슈든 어떤 사회적 이슈든 다 같은 구조로 모든 기준에 사용할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빌딩 블록 접근법이라고 해서 아마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준을 완벽하게 한꺼번에 다 발표 못 하잖아요. 하나씩 발표할 테니까 그걸 하나씩 빌딩 블록으로 써라 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오해해서 이걸 도입하는 나라에서 빌딩 블록처럼 공개된 기준을 일부 선택적으로 골라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추구하는 ISB의 용어가 뭐냐면 중요한 용어가 글로벌 베이스라인입니다. 글로벌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제 기준 뭐 선이라고 직역을 많이 하고 기준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거는 최소한의 공시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이 말로 쓴다지만 대충 말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2, 3번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나열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다 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말로 써야 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질문을 써야 될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25년도에 강제공시를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로 봐서는 ISB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ISB의 지금 타임라인은 25년도까지 거의 모든 기준을 완성해서 확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하죠. 3년에 뭐 아주 다 하지 못지만 중요한 건 다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스케줄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1번, 2번을 이제 도입할 거냐.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25년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다 확정되면 그때 고민을 하겠죠. 근데 기업들은 부분적으로 공개된 ISSP 쪽으로 일부 넘어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ISSP 중심의 어떤 변화의 큰 어떤 추세다, 대세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이라는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스콥 3 이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시의 회계 단위를 지금 국제회계준이 들어오면서 이게 여러분 개별재무제표랑 연결재무제표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국제회계기준 들어오기 전에는 개별재무제표였어요. 그래서 그냥
손익계산서, 그냥 재무상태표 이랬는데 이제는 국제회계 기준 들어오면서 다 그게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 재무상태표입니다. 연결 현금흐름표. 이건 뭐냐면 이것도 미국식이고 어떤 뭐 유럽에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흔히 말한 이 연결 대상 자회사가 있을 때, 뭐 예전에는 지분율이 뭐 50% 이상이다 뭐 이런 퍼센트를 얘기했는데 요새는 지분율과 상관이 없이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연결 대상이 돼요. 예를 들면 인적 구성이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그쪽에 임원을 한다든가 지분과 상관이 없이. 그래서 연결 대상이 되면 연결 대상의 지분을 반영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연결 재무제표인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보고 대상이 연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 ISSB가 그러면 보고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연결 대상입니다. 일치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외에 있는 본사의 자회사든 어떤 우리가 해외 자회사가 있다. 연결 대상이 되는 순간 그냥 스코프 1으로 들어옵니다. 스코프 1으로 그 회사에 지속 가능한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스코프 1이 돼버리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연결 대상이 아니더라도 스코프 3에 걸려요. 만약에 독립적인 어떤 서플라이어, 협력업체, 우리가 협력업체든 상대방이 협력업체든 국제 간의 어떤 거래가 있을 때도 스코프 3에 들어오면 그것이 중요한 보고 대상이 되면 그러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뭐 온실가스의 문제가 심각하다든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스코프 3를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사회 문제는 아직 기준이 안 나와서 모르지만 기후 공시 아까 S2 나왔잖아요. S2는 명확히 여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 크로스 인더스 매트릭스는 모든 산업이 다 해야 되는 공표해야 되는 지표들이에요. 거기에 스코프 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우리의 협력 업체들 다 해야 돼. 우리가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뭘 공시해야 되느냐. 모든 산업에서 일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절대량. 스코프 1, 2, 3 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지표의 문제인데 그거를 뭐 산출량이나 또는 경제적 산출량으로 나눈 비율도 보고해야 된다. 또 이게 꼭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 대상이나 또 연결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회사 것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큼 걸리는 회사는 다 해야 돼요. 여기 국내든 국제든. 예전에는 약간 어떻게 했냐면 이게 강제 공시가 아니니까 스코프 3를 국내 기업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스코프 3를 해외 기업은 안 하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걸 따라야 되면.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한 전환 위험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이 전환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비율 뭐 이런 걸 보고해라. 또 이게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비율 보고해라. 또 기회가 있으면 기회에 대해서 서술해라. 또는 관련된 자본 지출도 보고해라. 또 기업 내부에서 산소의 일종의 산해 대책처럼 가격을 쓴다 그러면 그것도 보고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원 CEO의 보상에 이런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성과급이 있으면 보고해라.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라. 동기부여, 성과, 인센티브 구제도 넣어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크로스 인더스트리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인더스트리 매트릭스는 사실 이게 다예요. 근데 세부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산업별로도 추가적으로 공시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업별로 있는데 산업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장비 제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전제품이든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제품의 수명주기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제품 수명주기 전체에 대한 자연에 대한 임팩트를 보고해라.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아마 인증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제품의 수익이 얼마큼, 레비뉴가 얼마큼 되는지 이제 비율을 보고 한다든가 또는 또 뭐 AHAM이라는 게 있나 봐요. 가정용 가전제품이죠. 가전제품 제조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 기준협회라는 데 있나 봐요. 거기에 인증받은 게 제품이 몇 퍼센트 되느냐 이것도 보고하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제품 다 쓰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종의 폐기 처리 관련되죠. 거기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라. 뭐 요 정도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네, 뭐 더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액티비티 매트릭스는 결국 생산량 자체를 물어봤는데, 사실 뭐 아직 잠정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지표들을 약간 손을 봐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공기청원에 나와 있는 예시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제가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거의 4시 반이 다 됐는데 이상으로 마치고 Q&A 질문을 듣겠습니다. 네, 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ESG, SDG 개념부터 해서 최근에 ISSB 동향까지 쭉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은 손을 들고 자기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뭐 어떤 거를 상관이 없어요. 꼭 제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성이나 ESG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무역과 권기열 대표입니다. 예, 예. 그 ESG의 취지와 또 네. 당위성과 명분은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일종의 뭐 경영 기법이나 아니면 선도기업 리딩 컴퍼니들의 경영 전략으로서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공시로 넘어가게 되면 반대로 이 관련된 ESG 관련된 그 제도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혹은 그것에 따른 또 비용은 필연적으로 또 이제 비용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거에 대한 준비라던가 대응을 위한 뭐 전문 인력 혹은 뭐 이제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거에서도 예를 들어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대기업군의 기업들이나 뭐 어떤 선도 기업이라던가 어떤 그 자본이 뭐 넉넉한 곳은 지장이 없겠지만, 역으로 치면 작은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걸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 관련된 어떤 공시라든가 이런 거에 맞추기 위한 활동들이 자칫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적은 그 이 규모에서 오히려 어떤 기업 경쟁력이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궁극적으로 되면 그렇게 되면은 ESG가 좀 더 많은 도입과 전파가 되게 되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간극이 더 벌어질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유연성이나 탄력적인 그런 방향으로 공시나 어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나아갈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고 계속 대두되는 이슈를 잘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이제 기업의 반응은 아까 이제 3가지를 얘기했는데, 결국 많은 기업들이 그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단은 규제는 싫다, 부담은 싫다라는 입장을 일단 표명을 해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상장업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로 이제 작은 기업이죠. 상장됐지만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30년에 적용될 회사들이 우리는 준비 안 돼 있다, 인력도 없고 잘 모르겠다 한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다분히 소극적인 대응의 소극적인 수단으로서의 접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안 했으면 좋겠다거든요. 안 했으면 안 하게 해달라. 근데 결국 그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위한 거냐? 당장은 좋지만 스스로 하지 말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규제를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내수기업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안 받아주니까. 우리가
한국 기준은 비했지만 유럽의 기준이나 미국의 기준을 못 맞추면 수출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국 규제를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좀 깨닫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중소기업이 어떻게 그거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는 것은 고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약간 뭐 중소기업한테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게 이미 발표가 됐고요. 계속 중소기업은 또 거기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려고 해요. 하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고 싶다. 또는 반대급부로 자꾸 요구를 하려고 하죠. 네. 왜냐면 우리가 고용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또 중소기업 연구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거기에 타성이 젖어 있다. 뭔가 그 하라고 하면은 달라고 그런다. 달라야지 움직인다. 물론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도와줄 거냐를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정부 입장에서도 안 하고 망하는 회사 내버려 두겠다는 그렇지만 국가적인 경제 여파가 크잖아요. 또 스스로 또 능력이 안 돼서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자원이 없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연결 대상을 얘기했는데 연결 대상은 사실은 우리 모 회사한테 욕을 해야죠. 당신 자회사인데 당신네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제 연결 대상이 아닌 독립적 중소기업은 손 벌릴 데가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도움을 받으니까 한다. 억지로 이게 하기 싫은데 한다 생각이 아니라 힘들지만 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은데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도와달라라고 생각하는 거와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해도 되는 걸 억지로 하래서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태도로서는 스스로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대세가 피할 수 없고 특히 무역이라는 입장에서는 빨리 움직이고 잘해야만 하는 것이 상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이게 사회를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 공시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인식. 그게 먼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시고 이게 너무도 빨리 진행된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1, 2년 사이에도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회계법인이나 심지어 법무법인도 2년 전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년 전, 작년 뭐 회계법인들 다 난리 났고요. 지금 법무법인도 다 컴플라이언스 일부라고 아주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컨설팅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벌써 감지한 거죠. 이게 굉장히 크게 컨설팅 시장이면서 기업으로서는 큰 이슈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또 인력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현재도 지속가능 보고서를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보고를 대신해 주거나 작성해 주거나 사후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빅 플레이어가 넷이 있는데 4대 법인, 생산성 본부, 표준업체가 빅 6고 나머지 자잘한 업체들이 인증이나 보고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실한 거는 더 이상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지 못한 거의 1, 2년 사이에 급격한 시장 변화가 있고 이 속도의 가속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요.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매일 규제가 쏟아집니다. 특히 유럽, 미국도 좀 SEC가 환경 탄소 배출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발표하고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스콥 3부터 해서 다 엄청난 요구를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급격히 다를 정도로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정말 그 회사의 생존이 어려워진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받아야 되고 정부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건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제가 면접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중소기업한테 그래도 한시적으로 약하게 적용하는 게 좋지 않냐? 뭐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중소기업령 기준도 얘기를 했는데 잘 먹힐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공시된 내용을 보면 스콥 3를 아주 꽉 박아놨죠. 물론 그걸 얼만큼 우리가 성실하게 보고냐일 수는 있지만 그걸 피할 수는 없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작은 기업, 뭐 상장 기업이 아니면 좀 시간이 더 벌 수 있는데 거래소 상장 기업이면 30년은 확실한 거고 뭐 2조 이상이면 25년이죠. 25년에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뭐 급속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 늘고 있고 뭐 시스템 업체도 뭐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인 거죠, 부담. 제가 중요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회계한 사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제회계진도 계속 그랬어요. 이거 부담된다. 좀 약하게 해달라. 그래서 뭐 상자기업에 출마한 회장이 나는 걸 철회시키는 게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철회시키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또 정부에서는 웃기는 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제회계인 같은 공시, 회계 공시를 약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좀 대충한 걸 봐주겠다. 마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이게 봐줄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그렇게 해주는 게 기업을 위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당장 부담되는 거를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공시의 문제가 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당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 그 시스템 비용이든 뭐 감사 비용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피하려다 더 큰 코를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뭐 전혀 득이 안 되는 코스트로만 봐요. 베네핏은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 회계 감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가끔 뭐 지금 보면 사고들 많이 나거든요. 물론 이게 외부 감사가 잡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뭐 몇백억 몇천억 들고 도망가는 직원들 생기는데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 그런 거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내부 부정 같은 것도 사고가 생기는 거 보면 사실 회계에서 내부 통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절감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도 이게 자꾸 왜 예전엔 잘 살았는데 왜 귀찮게 하냐 돈 들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세상 바뀐 걸 모른다는 거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네.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김보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앞부분 조금 놓치긴 했는데 좀 듣다 보니까 제가 ESG 부분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최근에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그런 개념도 국내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랑 이제 ESG랑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실지 좀 궁금하고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아무래도 기업 이제 거버넌스를 보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ESG 일부러 보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ESG로 보는 게 맞는지 이런 게 좀 그냥 궁금해서 저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 ESG가 거버넌스죠. G가 거버넌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떤 분은 거버넌스랑 거버넌스 스트럭처가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라고 그러면 구조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한 거버넌스는 구조 이외에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제도 요소도 다 포함해서 거버넌스라고 부르고 번역이 애매하니까 그냥 지배구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구조란 말이 아니다라고 이해한 사람은 구조만은 아니다. 구조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다. 지배와 관련된 회사 운영단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니까 지배 구조를 광의로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배 구조 관련된 어떤 관행이나 지침이기 때문에 ESG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란 표현은 맞지 않은 게 ESG는 뭡니까? ESG는 그냥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큰 이슈를 보고해라 또는 세 가지 이슈를 기업이 잘 관리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구조 이슈로 들어가면 뭐 지표들을 여러 가지 수가 있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이나 방식은 다양한 것이 다 포함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거버넌스 쪽에서는 특히 아까 얘기한 좀 세계적인 지속 가능성에서는 거버넌스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E하고 S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ISSB에서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거버넌스는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거든요. 그 지속 가능성에서도 그렇잖아요. 거버넌스 자체가 지속 가능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까 그 지속 가능성 기준의 구조를 봤을 때 모든 기준 안에 거버넌스가 그냥 요소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쓰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거버넌스 자체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한 거버넌스라는 것은 한국적 특성이 강하죠. 물론 이제 외국도 그런 이슈가 있지만 그래서 특정한 E나 S의 활동에 의한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과거에는 뭐 주주와 경영자 이해 갈등 많이 얘기하다가 한국적 상황은 뭡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흔히 말한 오너,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용어죠. 왜 그 사람만 오너예요? 다 오너지. 그래서 주로 창업자나 창업자 가족, 후대들, 아니 회장님 가족들, 그분이 경영도 하고 그 지분을 많이 가진 그 사람들을 오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전횡적 경영 또는 소액 주주에 대한 피해 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지배구조상의 여러 가지 개선점들, 그게 이제 투명성일 수도 있고 인사조정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결국은 한국적 입장에서 거버넌스에 다뤄야 되는 거죠. 물론 ES라는 용어가 우리만 쓰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 이제 쓰긴 쓰는데 최소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ISB에서는 거버넌스는 아젠다에 들어가 있지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제 답변은 스튜어디십에서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다. 그래서 그거를 준수했느냐 자체를 당연히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쪽 지속가능 보고서, 한국에서 ESG 보고서를 요구한다면 그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25년도와 30년도에 강제 공시를 할 때 ISSB만 도입을 할 거냐 아니면 한국적 상황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가능성 보고서, 한국적 지속가능 보고서에 추가로 요구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커버리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스토시 코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거버넌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관련된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질문 한 개만 더 받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당연히 저는 뭐 환영해요. 제가 네, 너무 두 오래 가지만, 시간을 끌어서 근데 저는 뭐 10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면은 예. 여기 지금 저희 대학원 무역학부에 중국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ISS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중국이나 미국처럼 그 강대국들은 그 ISSB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순서상 지금 기후 관련된 것을 ISSB가 먼저 다룬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다른 환경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자원이니 그 생물 보존이니 다양성. 이런 걸 예. 갈 건지 아니면은 사회 문제로 갈 건지 어떤 게 다음 프로세스가 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예. 먼저 이 국가적 반응을 보면 일단 그 이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슈들은 유럽이 전통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 제 개인적인 해석은 아까 유럽이 약간 사회주의 성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인당. 뭐 그래서 그런 경향이 반영된 움직임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한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많은 조직들이 사실 유럽 기반으로 시작한 조직들이 많아요. CSB는 미국이죠.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정한 거예요. 미국은 그 국제유기 IFRS 대신에 그 뭐가 있냐면 FASB가 있어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름을 CSB라고 붙였어요.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그래서 이건 미국발인데 사실 이것도 미국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 네트워크로 했고
지금 약간 이게 뭐 옮겨간 듯한 느낌도 주는데 어쨌든 이게 IRIC랑 이미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랑 이미 통합이 됐는데 그 통합된 조직을 다시 ISB랑 통합하기로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근데 아직 통합은 안 했어요. CDSB는 이미 통합이 됐고. 그래서 다 ISB로 들어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IFRS 도입 안 하고 미국 기준을 회계 기준을 아직 고수하고 있죠. 그 이유는즉슨 성에 안 찬다. 미국은 더 세게 할 거다. 그래서 지금 ISSB에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할진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 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여러 기관 인수하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지금 오피스를 샌프란시스코에 하나 둡니다. 몬트리올도 하나 두고 프랑크푸르트 두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 쪽에도 이제 공조를 취하는데 결국 아마 직접 거기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미국은 혼자 하겠다. 그래서 SEC가 비슷하게 아마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SEC로 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뭐 2명 뽑았으니까 미국 사람은 안 보이는데 아마 틀림없이 14명 뽑으면 미국 쪽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겁니다. 뭐 CSB의 전임자든 하여튼 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전세적으로 이제 가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도 그 보드 멤버 지원을 했죠. 그래서 2단계까지는 올라왔어요. 제가 2단계 갔을 때 11명이 전 세계 700명 지원자 중에서 11명으로 1단계에서 추려졌는데 거기 중국, 일본 다 있었습니다. 한국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3단계 현지 면접까지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안 돼도 다음 6명 기회가 있으니까 중국도 뭐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부정적인 상황은 또 이 러시아 편을 들어서 중국이 약간 전 세계적으로 약간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적 때문에 중국 후보는 약간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이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측면과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오피스를 유치해야 되는데 중국도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북경인가 상해에 우리 오피스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같은데 또 동경도 거기에 유치하기로 했는데 중국으로 갈 가능성은 제 느낌에 좀 낮을 것 같고 위원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 타이밍이 지금 뭔가 국제사회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굉장히 커요. 러시아. 물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있지만 뭐 유럽 사람들은 뭐 미국과 같은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도 참여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6명은 안 되고 두 번째 6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데 그건 뭐 제가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참여는 당연히 할 겁니다. 중국, 일본 들어올 거고 이제 아시아 자리가 3자리인데 한국이 이제 되느냐 아니면 이제 와일드 카드 쪽에 이제 들어가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국제 간의 배분의 문제고요. 당연히 중국도 관심이 많고 아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탄소 배출 1위 국가가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강화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게 중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영향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니까 위원으로는 참가하지만은 강제 공시는 도입을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ISB에 참여하는 거랑 기준을 도입하는 거랑 또 별도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됐고 정부에서도 규제가 많이 돼서 한국 기업도 뭐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러한 공시에 대해서 강제 공시 스스로 할 거냐. 선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라별로 그 데이터가 있던데 한국처럼 선포한 나라가 있고 선포 안 한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뭐 선포를 넷째로는 제가 선포한 것 같아요. 넷째로는 중국도. 근데 그 공시를 강제 공시하겠다는 선포는 제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이신 그 아젠다 순서는 일단 두 번째가 뭐냐는 ISB도 고민한 내용이에요. 제가 런던 가서 면접을 하니까 질문 중에 하나가 저보고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데는 답변이었는데 저는 그때
기후 말고 다른 환경 문제 먼저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연구할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나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어떤 매추럴리 관점에서 아젠다를 선택해야 되지? 당연히 파이낸셜 매추럴리 입장에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같이 얘기는 했지만, 하여튼 그 판단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부 환경 문제는 아직 규제가 강화 안 돼서 플라스틱 오염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가 규제는 아직 천천히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은 조그만 생수병 다 생산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규제가 아직 덜 들어오니까 아마 기업의 가치의 임팩트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고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젠다를 먼저 해야 되느냐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컨설턴트 페이퍼를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내부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 다음에 뭘 할 거냐는 공표된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2시간 후반 예. 말씀하시고 Q&A 하는데요. 네, 뭐 질문 혹시 더 있나요? 저 교수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괜찮아요. 예. 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CSR, CSV 시절에는 기업들이 소리 안 들립니다. 예, 과거에 CSR, CSV 계속 안 시절에는 들리는데요. 네, 과거에 CSR, CSV 지금도 안 시절에는 들리는데요. 저만 안 들리나요? 예, 저희는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 그만하라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저만 안 들리나 봐요. 네. 예. 제 이어폰에 문제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과거에 예. CSR, CSV 시절에는 기업들이 네. 그걸 뭐 마케팅 전략이나 아니면 브랜드 홍보 전략 이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쪽 인력들, 그러니까 뭐 마케팅 소속이거나 아니면 홍보팀 소속 인력분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서 기업에서 그쪽 담당 인력을 주로 하곤 했었는데, 사실 ESG 같은 경우에 이게 뭐 E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마케팅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넓게 갈 수도 있지만, 또 SG는 또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ESG 전문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 베이스의 어떤 경력이나 아니면 어느 쪽 베이스의 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좀 ESG 전문가로 기업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수님 어떤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일단 그 성격을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느냐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홍보, 여전히 뭐 보고서 만들 때는 뭐 디자인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심지어 컨설팅 하는 회사에서는 구호도 중요해요. 보고서에 어떻게 캐치플레이를 잘 넣어야 되냐. 뭐 그건 포장의 문제인데, 포장보다는 알맹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작업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스코업이 다 들어가잖아요. 환경 기술적인 문제고 기술 개발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사회 문제는 뭐 인력 관리부터 고객 관리 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보고서를 보면 뭐 아까 전략도 세워야 되고 위험 관리도 해야 되고, 위험 관리는 아무래도 이 ISSP 같은 경우는 결국 판단이 재무적 영향을 거기다 써놔야 되거든요. 이래서 우리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이나 현재 재무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다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팀에서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전담 부서가 있겠지만 정말 골고루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골고루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게 태스크포스 형태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아까 그걸 보시면 지배구조 문제, 전략 문제, 위험관리 문제, 측정 문제 다 걸리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문제도 물론 일부분은 역시 아웃소싱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못할 때는 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기존에 아까 얘기한 4대 법인도 작성도 해주기 때문에 그쪽 도움을 받을 텐데, 그러면 결국 내부에서 인력이 있어야지 내부 자료도 준비하고 평소에 준비도 하고, 사실 중요한 거는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걸 경영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 임원부터 해서 아까 얘기한 재무부서, 마케팅부서, 생산부서,
다 뛰어들어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변화나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을 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외향적인 걸 때는 도리어 이게 뭐 잘 사회공사업하고 뭐 프로그램 한 거 잘 적당히 포장해서 집어넣고 선택적으로 이슈 개발하고 그렇게 했는데 홍보팀에서 꾸미고, 지금 이게 도리어 내향적으로 바뀌면서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사사의 시시코 그리고 적으라고 돼 있어요. IS 규정을 보면 아까 말로 쓴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내용을 물론 이제 안 쓸 수는 있죠. 없다고 하면. 근데 웬만한 걸 써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걸 써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몇 사람,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기업의 어떤 체질적인 변화도 되는 거고,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 우리의 미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게 뭐 규제에 의해서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래의 방향이고 우리가 결국 성공하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을 변화의 계기로 우리가 이 공시의 규제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부적인 어떤 동력으로 쓰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ISB에 매달린 사람도 공시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공시를 통한 기업 경영의 변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악의적으로 본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자기네 관점에서 정보를 내놓으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배경 안에는 그 임팩트 투자나 그런 투자를 강조한 스스로가 방어적인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한 측면도 솔직히 있지만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막고 또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선의를 가진 투자자 그룹들, 리더들의 의도가 사실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추구하는 거와 약간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리더 그룹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미래 이익을 보고하겠다는 그런 다분히 흔히 말하는 그 뭐예요? 그 욕심이라고 그러나요? 월스트리트에서 얘기했다는 탐욕의 결과는 아닙니다. 네, 탐욕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뭘까 열정적이고 그런 거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집단들이.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뭐 토요일 즐겁게 또 보내야 되니까 편안하게 그럼요. 예, 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회계 보고 뭐 일반 회계는 아니지만은 리포팅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기업 경영, 뭐 문화와 인간 자체에 대한 본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앞으로 진로 또 연구 방향 또 뭐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왕이면은 ISSB 이사가 되셔가지고 교수님 개인은 물론이고 학교와 나라에도 큰 기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